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재판은 모두 8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1심 선고가 그 8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가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1심 선고는 더군다나 TV로 모두 생중계가 됩니다. 법정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반응까지 모두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A도 잠시 후 오후 2시 20분부터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횟수로는 이제 4번째입니다. 자,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이 전직 대통령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4번째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자, 특검은 징역 10년을 이미 구형한 상태죠. 자, 그런데 오늘 1심 선고에서는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 내란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8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선고가 나오고요. 이 재판을 필두로 이제 신설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사건 2심부터 이제 그렇죠. 모든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 이거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의 재판과도 바로 밀접한 연동이 되고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국무회의 소집의 절차적 정당이 다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일 재판부가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인원 계엄을 사전 심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사종족수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대단히 불리한 판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전원인데 그게 증거 능력이 되겠느냐고 얘기하는데 특검은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거리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가운데 얼마 전에 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받았던 내란 재판, 뭐 이게 본류 재판이라고 비교적 분류를 한다면 오늘 있는 재판은 본류 재판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약간 비중이 곁가지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10년 구형이 돼 있는데 구형이 10년이니까 오늘 어느 정도 재판이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그 구형보다 선고형이 낮아지는 게 이제 사례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검의 이제 구형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방해에 대해서 5년이고 국무회의 관련된 직권남용이 2년, 증거인멸 교사 등이 3년인데요. 각각의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구형한 건 아닙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이 혐의 사실이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방해를 실시간으로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법원에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형량에 준하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무회의 직권남용도 그렇고 증거인멸 교사도 그렇고 각각의 범죄 사실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는 10년 구형에 가까운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5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이고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특보에서도 생생하게 오늘 생중계되는 재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오늘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근래의 의원총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이것은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해서 윤리의 처분 과해서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당내 이런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거,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습 제명 결정으로 촉발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 전 대표, 현 대표 간의 충돌. 일단 파국은 열흘 동안 피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라면서 제명 의결을 최고위에서 이 열흘 정도 늦췄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주었죠. 자,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당 내에서는 제명이나 법적 다툼이 아닌 뭔가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봐라 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열흘 미룬 게 이제 어제였고요. 직후에 의원총회가 열렸죠. 이 자리는요, 이 두 현직 대표를 향해서 원성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제명을 좀 철회해라 라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당신도 좀 사과를 하시오. 그러니까 둘이 싸우지 말고 이제 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원성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분위기가? 네, 저는 어쨌든 어제 개최된 의원총회는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실종돼 왔다라고 평가를 받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2024년 11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1년 넘게 지속돼 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중량감 있는 정치인 또는 당내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보자, 잘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뭐 시험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몰아치기 공부하듯이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제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제명이 현실화됐었을 때 갖고 올 우리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 또는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목 이상으로 커질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현 지도부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유감이든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었던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또 유감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그 카드를 받아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일종의 핑퐁이 진행되고 있는데 탑스핀을 강하게 매겨서 한동훈 전 대표 받기 어려운 수준의 네. 요구를 하고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려서 다른 카드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의원총회, 이 양측을 향해 원성이 쏟아졌다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아까 이 학생들이 벼락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이제라도 그런 분위기가 돼서 다행이다 했는데, 벼락 공부하면 성적 잘 안 나와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작에 왜 의원들이 이런 건전한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뭐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뭐라도 하지 않겠냐. 한마디로 먼저 좀 시혜를 베풀어라. 네? 이건데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도부는 지금? 만들어야죠. 뭐 정치는 사실 뭐 해결책이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도부가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어쨌든 게시판에 가장 말하자면 원인을 제공한 거는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라는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고, 한 전 대표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야 된다, 윤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윤리위가 그날 저녁에 밤늦게 문자로 보냈고 그다음에 네. 뭐 이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했고 이건 윤리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도 한 전 대표가 그러면 내게 진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그럼 재심으로 가야지 재심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나는 법적 쟁송으로 가서 가처분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또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절충지대가 사라지니까 네. 먼저 저는 재심을 청구하고 네. 지금 지도부도 열흘간의 시간을 냉각기를 갖겠다니까 네. 그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는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로 지금 양보를 하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양보를 안 하면 정말 이거는 다시 봉합이 불가능한 정치적 극단으로 당내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제를 남겨둔 상황에서 어제요 장동혁 대표가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자, 표면적인 사유는 통일교 공천 헌금 이 특검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놓고는요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노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난번 혼자 너무 진짜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강하게 싸워주셨는데 저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하필 지금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봐도 이 국내의 혼란을 눈을 돌리기 위해서 나라 밖의 어떤 분쟁에 이 씨앗을 피우는 뭐 이런 경우들을 과거의 역사에도 많이 봤잖아요. 혹시 그런 예를 들어서 당내의 분란을 일단 여당과의 투쟁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네. 보고 지금 사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통일교 특검에다가 신천지를 플러스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2차 지금 종합특검법을 그냥 계속 관철시킨다든가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필버 끝나면 바로바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지난번 예고편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공동 단식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예고편을 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뿐인데 저는 그 칼을 꺼낸 거라고 봐요. 과거의 사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3년 전에 국정전환의 방향성 요구라는 그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으로 사실 단식을 시작해서 24일간인가 끌고 가서 결국 본인의 당내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명분으로 봐도 장동혁 대표는 훨씬 절체절명의 그 수용하는 조건들 걸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걸 당내 문제를 약간 봉합하기 위한 우회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보는 거는 너무 이 사태를 미온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엄중한 명분을 내걸고 단식에 돌입한 사람한테 또 찾아가 갖고 당내 지금 분란을 가지고 또 따져 묻기도 좀 애매해진 거 아니에요? 일종의 허를 찔린 거 아닐까요?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이게 내부의 리더십 문제나 뭐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요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미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단식이든 삭발이든 이거 해야 한다라는 뭐 당내외에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이준석 의원과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단식이 시작됐는데 또 공교롭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최고의 의결 그 직후라 네. 일정 정도 그런 부분도 작용했겠구나라는 의심을 사기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중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과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했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고생했다, 이런 식의 유화 메시지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처럼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것도 나쁜 카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뜨거운 논란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여당 패널 두 분께는 오늘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의원 시절 녹취가 추가로 또 공개됐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당시의 보좌진들에게 인터넷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이 녹취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기사나 글에 담긴 댓글 유리하게 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 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근데 우리 보좌관은 정말 뭐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좌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도 안 되냐? 들으셨죠? 지난 2017년 당시 불거진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결론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훈 후보자는요,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댓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댓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관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부터 알려지기로 이해훈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기사, 댓글, 여론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이네요.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턴 직원에게 듣기 굉장히 힘든 그 막말성 말씀을 주셨던 것도 왜 이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이 제대로 스크린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의 댓글에 우호적인 글을 올려달라, 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과연 보좌진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일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일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통하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를 얼마든지 내므로써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좌진이 댓글 작업을 해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한다?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올림으로써 어떤 뭐 본인들의 의사표현 또는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는 그런 것을 올렸다라는 것이 여론 조작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사의 댓글을 긍정적인 본인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여론 조작으로 비춰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자, 댓글 조작, 댓글 작업, 댓글 대응 이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댓글 관련 사건은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게 많았어요. 뭐 드루킹도 있고요. 그 전부터도 또 댓글 조작 사건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댓글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조작하도록 또는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냥 뭐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정도 여론을 적극적으로 좀 댓글 달아라 아니면 찬성 비추 뭐 눌러라 정도로는 범죄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시한 내용이 보좌진을 넘어서서 뭐 조직적으로 당원까지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이 매크로 등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나갔다거나 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면서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를 올리거나 아니면 불리한 기사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정도까지 나갔다고 하면 컴퓨터 등 이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댓글을 다는 정도라면 범죄까지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뭐 드루킹이나 뭐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쓰거나 뭐 이런 거에 매크로 기능을 안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보좌진들이 그냥 댓글을 자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첫 번째가 갑질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라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소리인데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갑질의 어떤 문제로 볼 수는 없나요? 완벽한 갑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다름을 강요한 거 아닙니까? 보좌관이 아무리 의원을 모시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이제 그 보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생계도 해결하고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쳐도 의원이 자신이 정치적인 행동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보좌관들이 너의 생각과 다른 것을 거기에 글을 올려서 다르라고 수도 없이 지시했다 하면 그건 보좌관들에 대한 명백한 사실 갑질이고 직장 폭력인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드루킹 사건,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통해서 국회가 이런 데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법안을 만들었던 의원들의 한 분이었던 그러니까 직접적인 입법하거나 아니면 발의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국회가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에 관여했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걸 하라고 위법적 지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된 행동인 거죠. 갑질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녹취록 벌써 이번이 3번째죠. 보좌진을 상대로 한 폭언, 갑질 정황들. 오늘 공개된 게 3번째였고 앞서 공개됐던 2가지 녹취 나란히 다시 들어보시죠.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 알아듣니? 몇 번을?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네 말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했니? 판단하지 말라고.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이혜훈 후보자는요. 17대, 18대 그리고 20대의 국회의원을 지냈죠.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혜훈 당시 의원의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이 몇 명일까요? 87명, 8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의원실의 보좌진 일이 많고 뭐 상황에 따라 잦은 교체가 있을 순 있습니다만 과연 87명의 보좌진이 거쳐갔다. 그래서 머문 기간을 보니까 대부분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보통 의원실에 보좌관들 1년 이상 못 있고 3선하는 동안 87명이 거쳐갔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뭐 이 정도면 이혜훈 의원실은 보좌관 사관학교였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로 많이 바뀌었을진 몰랐어요.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이 그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렇게 1년 미만 근무한 보좌진 비중이 가장 높다. 또 그것이 이 강선우 후보자, 당시 후보자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증명하는 방증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강선우 의원보다도 많은 비중으로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혜훈 의원과 일하기 어렵다, 상당히 모시기 어렵다라는 그 보좌진들의 증언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정말 1년을 넘지 못한 사람이 57명이라는 숫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 87명 중에 57명이 1년을 못 버텼다.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 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녹취에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인턴 보좌 직원에게 던진 그 외마디 비명 소리는 단 그 하나의 음성 녹취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되는 도덕성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의 시간이 네. 아까 벼락치기 하듯 시간에 쫓겨서라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후보자, 이 갑질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재산 의혹 그리고 다른 비위 의혹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혜훈 후보자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놓고는 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했던 과거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지요?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오히려 사람을 잡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이혜훈 후보자는요, 과거의 의원 시절에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이 로또 아파트,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목청 높여서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37억에 당첨돼서 시가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그나마 이도 이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부정청약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당첨되기 전에 또 여러 차례, 3차례나 추가로 로또 청약 아파트를 신청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다 탈락을 했습니다. 종국에는 그 37억 원 분양가의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들었던 여러 차례 이 로또 아파트를 비판했던 의원 시절에, 근데 본인은 지금 정작 총 4번이나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성공했거든요. 이게 내로남불 아니면 뭡니까?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로 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대박 로또 당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인데, 본인은 스스로가 또 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4번이나 신청하고 그중에 마지막 한 번은 대박 로또에 또 당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 시세차익만 수십억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충분히 법적인 측면을 소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기를 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의 로또 청약을 본인이 시도했고 거기에 최종적으로는 당첨까지 되는 이 상황,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비판해왔던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보는 지금의 심정은 국민들께서 좀 찹찹함을 좀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로또 아파트는요, 이른바 청약 가점 뻥튀기, 허위 이 청약 가점 부풀리기, 뭐 이런 부정 청약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이요, 국토부의 이 부정 청약 조사가 끝나자마자 분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기 전에는 결혼했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됐던 그 아들이 당첨이 되고 국토부의 조사가 다 끝나니까 이제 그때 또 분가를 한 겁니다. 부양가족에서 빠져나간 거죠. 야권에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정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위장 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혼인신고, 미신고죠. 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부정청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 이걸 통해서 청약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이 아파트 돌려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혜은 후보자는요, 해당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사 여부를 실업자인 내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이죠. 정부 부정청약 조사 직후에 장난 분가한 거 맞으실까요?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실업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청약시 부양가족의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세종시 전세 아파트 장난 사용했다는 증빙자를 왜 안 내세요? 당시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았으니까 조사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실업자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해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명에 대한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자들한테 하던 해명과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첫날 출근할 때는 온 기자들 손을 다 잡으면서 잘 부탁하고 질문에 그렇게 소상히 대답하더니 90도로 인사도 했죠.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고. 근데 저게 수사가 아니고요. 국토부 조사예요. 네. 실제 거주했는지 그거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실업자가 뭐 실업자라서 모르고 공무원이면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이제 국토부가 실거주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위장했는지 이걸 조사하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고 저렇게 발뺌하는 것도 저 내용도 문제지만 태도도 문제인데 전 저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와서 저렇게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분한테 정말 저희가 그러면 700조짜리 그 대한민국 국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네. 뭐 실용 좋습니다. 근데 흑묘, 백묘 다 좋은데 도묘, 도둑고양이는 안 되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헌금 의혹의 출발점인 김경 서울시 의원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에 3시간 반 조사를 받고 돌아갔던 김경시 의원, 어제는 16시간 40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씨가 공천헌금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 맞아요? 네, 앞으로 실질 조사하면 응하실 계획 있으세요?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자, 이 녹취는 방금 들으신 녹취는 이미 공개가 돼 있었죠.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찾아가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보좌관이 어디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다. 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녹취입니다. 그런데 김경시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새로운 게 또 튀어나왔습니다.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달라고 제안을 해서 1억 원을 준 거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들으신 원래 처음에 논란이 시작됐던 강선우 의원이 찾아가서 우리 보좌관이 받아왔어요 했던 게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또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돈을 달라 그랬다? 이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강 의원 전 보좌관은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줬지만 내용물이 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고요. 강선우 의원이 차에 실으라고 해서 실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주장이 어떤 부분들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추가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요. 이제 여기서는 거짓말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는 20일 강선우 의원에게도 소환 조사 통보를 했는데 대질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또는 지시한 사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진실에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금품 수수 관련된 범죄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 대질 신문이 누구 진술이 맞는지를 가려보는 가장 중요한 조사 절차입니다. 지금 대략 봐도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대략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김경시 의원의 진술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뭐 명확한 사실은 확인된 건 있습니다. 이 그 금액이 공천에 대한 대가성으로 전달됐다는 것, 네. 그리고 그 돈이 강선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실제 공천 배제됐던 김경시 의원이 아하. 공천을 받았다는 것. 만약 김경시 의원 중에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금 확정할 수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아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강선호 의원도 지금까지처럼 분방 허위 진술로 탄론할 진술로 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진실관계를 밝히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의 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본인의 죄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도 바뀔 건 없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바뀌는 것, 일부 좀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누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가장 큰가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떠오르겠죠?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다음 코너로 이어갑니다. 경제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물 안경 문제가 좀 올라갔죠. 작년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그러면은 월세가 한 40에서 60 사이. 거의 안 되면 자세 올라요. 자세 올라 월세 오르는 거예요. 오를 것 같아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한 80, 100, 뭐 한 150까지 있는 것 같아요. 급여가 300인데 거기에 집세가 한 3분의 1 정도 나간다고 치면 그럼 그 나머지 돈 갖고 저축도 과연 될 수 있는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요즘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자, 그런데 아주 좋은 매물 하나가 떴습니다. 보여드리죠. 보시면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25평형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서울 반포입니다. 그것도 브랜드 아파트, 25평형 월세가 떴는데 이 매물 보십시오. 남향입니다. 아주 좋네요. 월세 보증금 3천에 140만 원입니다. 서울 반포의 월세인데 보증금 3천에 140. 야, 이거 직구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어디야? 내가 가서 빨리 계약해야지 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월세인데 집주인과 동거를 해야 된답니다. 거기다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그 집 전체가 아니라 3평짜리 방 한 칸이랍니다. 거기다가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은 다 집주인과 같이 공동으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월세가 있나요? 잠시만요. 이게 이 보증금 3천에 140, 반포의 아파트인데 25평형. 이것만 보면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부분임대. 부분임대요? 네, 부분임대. 집주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쉐어하우스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서울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이제 부분 임대 방식인데 사실 수요가 있으면 가능한 임대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오히려 보증금 3천에 월세 140만 원 반포에 의아해, 뭐 숫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의아했는데 오히려 밑에 부가 조건을 보고서 그럼 그렇지. 그제서야 사실 납득이 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요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반포하면 상급지 중에 상급지지 않습니까? 3평짜리 방이면 가로 세로 3m
정도거든요. 고시원 쪽방 같은 수준. 조금 더 큰 거죠. 침대 하나 놓고 책상 5장 정도 놓으면 뭐 방이 꽉 차는 그 정도의 크기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월세 140은 또 비싼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아까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원동이고 그러면 뭐 교통이나 주변 인프라가 뭐 워낙 좋은 건 다 알겠고 안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최상급이기 때문에 뭐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나마 공급마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3평짜리 방 한 칸 내어주는 월세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니까 저 집주인도 저렇게 내놓은 거겠죠. 네. 우리 과거로 돌려보면 우리 과거 80년대까지만 해도 주택 공급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네. 그럼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족 모여 사는데도 다락방 한 켠, 쪽방. 학생이나 쪽방 내주죠. 청년들에게 내주고 이제 그 월세 받아서 놓고선 사는 경우 있었죠. 그리고 이제 뉴욕 맨하튼 같은 데 가면 워낙 대도시고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이제 공용 공간 같은 거 같이 쓰면서 방 한 칸씩 차지하는 이른바 쉐어하우스가 되게 보편화된 임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식의 새로운 문화가 임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원인을 찾아보면 저런 반포 같은 상급지에 공급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실거주 요건 같은 게 강화되고 있으니까 전세도 아니고 월세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분 월세 임대차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트렌드였군요. 저는 옛날 방식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반도체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여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China wants them and other people want them, and we're going to be making 25% on the sale of those chips, basically. So we're allowing them to do it, but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25% of the chips in terms of the dollar value, and I think it's a very good deal, great deal. We're taking billions of dollars. 저도 사실 미팅 끝나고 나오면서 새롭게 반도체 그리고 핵심 광물 관련해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저도 지금 오늘 밤 비행기 타려다가 지금 하루 더 묶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국과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25% 관세 때리겠다 지금 선언한 거예요. 자, 일단 대상은 중국입니다만 우리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주식 오르는 게 반도체 주가 이끌어주고 있고 우리의 주력 산업이잖아요. 이게 그냥 중국만의 얘기로 끝날지 혹시 불똥이 우리 학교에 튀지 않을지 걱정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싶어요. 이제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큰 칼들을 막 계속 휘둘렀죠. 그렇죠. 철강부터 뭔가 제품들이 다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다 미국의 관세 칼을 맞았는데 그게 좀 예외가 됐던 게 상대적으로 예외가 되게 반도체였어요.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즉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을 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다라고 본 거죠. 당장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도체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소비자들한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일단 반도체는 제외해 두고 나머지 다른 타깃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정책을 이제 부과해 왔다가 준비 작업을 거친 거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작년부터 미 상무부에 지시를 내려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가 최근에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첫 행동에 나선 게 이번에 중국향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이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는 포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고문 안에 팩트시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 반도체 관세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수입이 자국 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과 협상을 시작해라. 상무부 장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증시도 영향을 곧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큰 영향은 없었는데 저희들은 대만의 협상 결과가 중요했죠. 대만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5%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상호관세는 똑같이 하고 2,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똑같은데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네, 반도체 관세 품목을 면제를 받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 대비 2.5배까지는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 그다음에 생산 시설을 다 짓고 나서는 생산 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 이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대만이 TSMC를 통해서 미국에 추가로 조건을 제시한 거는 지금 애리조나주에 6개의 공장을 완공했거나 짓고 있거든요. 5개를 또 추가로 짓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결국에는 미국의 공장 더 짓고 공급 더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과의 이 통상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큰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군요. 경제 라이브 마무리하고 이제 사건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매니저 측에서 박나래 씨에게 보낸 그 내용을 볼게요.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금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박나래 씨 쪽에 보낸 합의서에 있는 위약벌 조항을 보면 퇴사자들은 의무로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각 10억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 매니저들과 고소고발전을 지루하게 펼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 최근 6시간 동안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박나래 씨와 이 상대방인 전 매니저 측, 양측이요. 이 서로 이 합의서, 그러니까 합의서 초안, 양측에서 원하는 거를 각각 써서 합의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한다. 아니다. 우리는 이걸 원한다. 라고 작성한 이 합의서 초안을 각각 작성을 했고요. 이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갈등 봉합 자체가 힘들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합의서 초안 내용을 보면 위약금 조항에서 온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단어 자체가 전 매니저 측에서는 합의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가 위약금을 물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박나래 씨 측에서는요. 위약벌 또는 위약금의 대상자를 퇴사자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가 되겠죠. 사소한 단어 하나긴 하지만 원래 법적 합의 때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난항과 논쟁을 펼치게 되죠. 자, 일단은 이거는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서 초안이어서 양측에 서로 주장하는 것만 담겨있는 두 문서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원만히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의심스럽네요. 합의가 안 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제시한 초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만큼 생각의 간극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 대목은 뭡니까? 합의금 항목이 다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안 됐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퇴사자로 한정을 했다 아니면 위약 당사자 그 양측을 이제 한정을 했다라는 부분만 놓고서라도 박나래 씨 측에서는 물론 법률 대리인이 저런 초안들을 다 작업을 해주지만 굉장히 퇴사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전 매니저 측에서 제안한 그러한 내용에는 물론 누구라도 위반하면 이런 내용으로 책임을 지자라는 부분인데 사실 안타까운 점은 뭐 저도 계약서를 검토를 할 때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을 해서 보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하지만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뭐 일부 양보를 해서 이걸 이렇게 수정하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서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논의를 더 하고 서로의 수정본을 한두 차례만 더 주고받았어도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아까 그 양측의 합의서 초안,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똑같이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 돈을 줘야 하는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돈을 우리가 위반하면 진짜 나 약속 지킬 거야 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부담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지만 뭐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가 퇴사자로 이렇게 책임을 제한하고 한정하다 보니까 아니 뭐 우리만 이런 거 책임져야 돼. 박나래 씨도 책임을 져야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좀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나래 씨 관련 소식은 점점 시청자들도 피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합의를 보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뭐 지루한 공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부산의 한 숙박업소 가격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표시된 앞에 칸들을 보십시오. 날짜가 쭉 있는데요. 보통 9만 원, 비싸도 11만 원, 그리고 1월화에는 다 9만 원대의 숙박비가 형성이 돼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표시된 6월 둘째 주 수요일이 되면서 바로 전날 9만 4천 원이었던 이 방이요, 43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더니 금요일에는, 이 파란 표시된 금요일에는 70만 원까지 오릅니다. 평일 대비 7배가 넘고요. 다른 숙소의 경우는 무려 1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자, 폭등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미리 예약했던 고객들에게는 이런 연락이 갔습니다. 예약하신 거 취소됐습니다. 아니면 취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또 웬 날벼락입니까? 9만 4천 원에 예약했던 사람들 갑자기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약 취소하세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저 기간 동안에 BTS가 콘서트를 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숙박업소를 잡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BTS가 4월 9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유일하게 이 서울 외 지역에서는 부산에서만 저기서 저렇게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팬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덩달아서 숙박업소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너무나 큰 호재다. 이때 네. 우리가 그래도 비용을 좀 올려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10배 가까이 올리는 것인데, 취소당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미리 예약을 해놨던 건데 이건 네. 약속인 것인데 일방적으로 깨라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저는 낯설지가 않은 게, 여러분 부산 불꽃 축제 기억하시죠? 부산 불꽃 축제 기간이 살짝 변경이 되면서 이를 미리 알지 못했던 숙박업소들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고 뻥튀기 숙박 요금을 받다가 부산시가 나서서 일제 점검까지 하는, 심지어 이때 당시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가지 요금 우려의 표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부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부산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소가 겹쳤는데 당시에 그도 그럴 것이 한 고객이 65만 원, 이미 비쌉니다. 65만 원에 이 방을 예약을 했는데 숙소에서는 135만 원을 추가로 내라. 안 그러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불꽃놀이 당시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65만 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예약을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너무 이 3배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나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바가지를 사실 이제 좀 근절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야, BTS가 누굽니까? 그리고 또 BTS의 뒤에는 아주 성숙한 팬 의식을 갖고 있는 아미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미들이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BTS의 이 컴백 소식도 굉장히 좋고 기쁜 소식인데, 이게 좀 빛이 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숙박비 문제 가지고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백화점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길게 늘어선 줄,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런데 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합니다. 자, 최다람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아주 상세하게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빨리 줄 서야 한대서 진짜 일찍 왔습니다. 제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젯밤 이불 깔아놓은 사람이 있었네요. 晚上几点来的呀？昨天晚上11点，太冷了，我来。你是只是带牌的是吧？我就是带牌的，买完以后咱就把包给他，把咱的那个排队的时间的钱给。排1个小时就给你1万块钱。
인기 제품은 사는 횟수도 제한이 있으니 보따리 상에게는 매번 새 얼굴인 이 알바생들이 그 제한을 뚫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1등으로 줄 서면 보따리 상에게 시급에 더해 보너스 5만 원 더 받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인 오픈 직전, 누가 제 앞에 불쑥 끼어듭니다. 你什么时候来的呀？我后来的，我站那儿来的，我们是一起的。那个老板。对。 줄선 이들을 고용한 진짜 사장, 보따리 상의 등장입니다. 사야 할 물건과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본인은 결제만 합니다. 저에게 갑작스러운 제안도 합니다. 어차피 물건 못 사니 자신을 도우라는 겁니다. 你要是不买打折的东西，你可以帮我买，我给你钱。怎么帮你买？就是跟着我就行，咱一个销售就可以。给多少钱？看买啥东西，待会儿现场我就跟你说，反正我买啥他们都得给我买。 그날 재고 상황이 어떤지도 다 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刘老板就是他有内部消息，知道没有放货，他们肯定不会说每天都找人过来排队，有货嘛，所以他会花大价钱找人过来排队。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인데 말입니다. 재고가 언제 들어오거나 그런 건 모르니. 며칠 친해졌더니 이런 방에 초대해줬습니다. 중국에서 온 명품 주문을 처리할 아르바이트생 모집이 종류별로 이루어지는 방입니다. 보따리 상이 주문을 받으면 줄 서는 아르바이트 모집해 오픈런 시키고 이 가방을 귀국하는 아르바이트 편에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명품은 중국에 있는 구매자 손에 들어갑니다. 那他们怎么拿出去？男的不能，女的拿。女的什么在现场背着自己的包，男的背的男士包，都是女士。 이런 조직적 구매가 형성된 건 한국에서 사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 这真就买的话贵吗？贵，5000到6000，1/3吧。 외국인 세금 환급 받으면 더 쌉니다. 결국 조직적 활동에 피해보는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퍼해서 한국인들 살라고 이렇게 있는 제품인데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부분 유쾌하지 않은 실시간. 상업적 목적으로 관세청 신고 없이 명품을 대량 반출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 바로 옆에 화살이 날아와 꽂힌 일이 있었죠. 먼저 영상 하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20대 남성 2명이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듭니다. 다름 아닌 양궁용 활인데요. 화살을 꽂고 시위를 당깁니다. 다른 남성도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는데요. 쏜 화살은 앞으로 날아가고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던 50대 여성의 바로 앞 화단에 꽂힙니다. 장갑을 탁 붙이는 같은 그런 가라는 소리가 나서 그러면서 불러봤는데 옆에 화살이 있었어요. 쇠로 된 그런 화살이더라고요. 자, 저 사건이 일어난 거는 며칠 됐어요. 근데 이제 결국 저 두 사람이 잡힌 거거든요. 왜 쐈답니까 도대체? 술을 마시고 호기심에 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성이라든지 어떤 것을 타겟을 해서 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저렇게 CCTV 영상까지 다 확보가 됐고 또 술을 마시고 호기심에 쐈다. 그런데 아하. 문제는 이후에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서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 정말 살상용 무기라고 볼 수 있는 화살이 마치 장난감 같이 스포츠용품이라고 분류가 돼서 우리가 총이나 흉기는 굉장히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데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도심에서 저렇게 화살을 쏴도 마땅하게 제지할 수 있는 법률,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 그리고 또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지역이 너무 좋아라서 응원하고 싶은 지역, 그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고요.
또 그 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이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기부금의 30% 내에서 본인이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답례죠. 그런데 이 답례로 온 답례품의 음식들이 기부하고 싶었던 따뜻한 마음을 모두 쉽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저 그림 보십시오. 사진으로만 봐도 도저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비계 덩어리인데 저게 이제 답례품으로 받은 돼지갈비라고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정말 비계 덩어리를 보낸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저 상품, 음식을 보낸 겁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그래도 기분 좋게 받는 답례품인데 어느 정도의 품질은 되어야만 기부한 사람도 뿌듯하고 내가 앞으로 더 이거 기부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안이 다 썩어버린 사과라든지 아니면 딸기인데 하얗게 변한 딸기라든지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 수준의 그런 쓰레기와 비슷한 제품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그 지역의 특산품을 공급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매년 지자체에 이제 입찰을 받아서 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향의 특산품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빗발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자 답례품을 공급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거의 기부를 하시고 그때 막 몰려요. 배송도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이너스로 감점을 당할 것 같아요. 자,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는 소비자가 있고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답례를 하는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공급 업체들이 장난을 치시면 안 되죠. 이 제도가 얼마나 취지가 좋은 제도입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철저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대표 브랜드죠. 임금님표 이천쌀이 올해도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올 한 해만 228톤의 이천쌀이 미국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제품으로 포장된 임금님표 이천쌀을 수출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자, 이천쌀! 지난 2022년 19톤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 연속 미국 수출길에 오르는 겁니다. 올해는 최대 규모인 228톤의 이천쌀이 미국 현지 50개 주 대형마트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교민들 시작으로 엄청난 그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천쌀을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다음에 어떤 그 즐거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K-팝, K-푸드 등의 인기와 함께 미국 내 쌀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이천쌀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도 입점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은 물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질을 어떻게 1등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미국을 넘어 글로벌 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충남 논산시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이끌면서요.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또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딸기가 상자에 담깁니다.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딸기입니다. 주문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킹스베리입니다. 1, 2주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개인 구매로 재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답례품 중 하나인 찹쌀떡은 직접 구매로 이어지면서 매출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약 200% 정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제품 때문에 논산시에 기부하신다는 손님들도 꽤 많으셨어요. 지난해 모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은 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높은 호응이 기부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젓갈, 곶감, 전통주 등도 고른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바로 딸기를 선호를 하셨고요. 전국에서 주목받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논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논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와 함께 계절형 기획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울산시가 AI 수도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를 접목한 도시 전반의 대전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거점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눌러주세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인 SK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울산시. 이를 발판 삼아 산업 수도를 넘어 AI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미래 AI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울산형 소버린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 수도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시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수중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산업용 AI를 만들고 스마트 모빌리티나 에너지, 생활 편의 시설 등을 도시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필두로 국내 제조업을 견인해온 울산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AI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경북 경주에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개발법인 루브르는 업무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약 64만 평 부지에 폴로파크와 골프장, 모노레일, 숲 체험시설,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서는 체류형 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경남 김해시가 앞으로 25년 동안 도시발전 방향을 담은 비전 2050 중장기 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해시는 스마트 물류, 로봇, 반도체와 지능형 의료 생명, 의료기기 등을 김해 핵심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가야 문화와 최첨단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라면서 동남권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뒤편의 산도 회색빛 장막에 갇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유지되고요. 낮 동안은 먼지 안개도 쌓여 있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머물러서 공기가 탁하다가 밤에 공기질이 회복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면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습니다. 서울 최고 6도, 부산은 15도 예상되고요. 주말에도 아침 영하 4도, 한낮 6도로 추위가 물러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손을 자주 씻고 호흡기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일 라이브 2부까지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